아무래도 이 엘리베이터를 두 대를 더 놔야 되니까 뭐 한 요 정도? 그리고 요 정도 주거 공간이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를 엔비디아한테 야, 나 이렇게 비싸게 만들어졌으니까 이거 좀 비싸게 사주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으려면 안녕하세요. 키포스트 안석현입니다. 소위 전자제품은 오늘 사는 게 가장 비싸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제품이 나오면 제일 높은 가격이 형성이 됐다가 나중에 경쟁 제품도 나오고 그리고 생산량도 늘어나면서 가격이 점점점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뭐 부품 산업이나 소재 산업 다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HBM 역시나 처음에 출시될 때 가장 비싸고 갈수록 가격이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신제품을 내놔야 돼요. 이제 HBM3E도 어느 정도 시장 수요를 충족을 했고 기업들이 준비하는 건 HBM4입니다. 그래서 HBM4가 되면 다시 한번 가격이 오를 거라는 보고서가 나와서 제가 오늘 그걸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목이 좀 안 좋은데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SK증권 리서치센터에서 나온 보고서고요. 이게 이번 주에 나왔는데 HBM4가 되면 가격 프리미엄이 한 30%에서 40% 정도 생길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가 여기 아래쪽에 나와 있는데 이게 용어가 좀 어렵고 해서 저도 이거를 한 4-5번 정도 읽어보고 이런 내용이구나 하고 캐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부한 김에 한번 여러분들한테 해설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DRAM 3사 그러니까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의 HBM 로드맵인데요. 지금은 2025년 이 시점에 와 있습니다. 지금은 HBM3E가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올해 이제 3분기를 기점으로 HBM4가 소량이나마 출시가 돼서 이제 내년까지 쭉 이제 양산이 될 거다 이런 의미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HBM4의 진입 시기를 25년 3분기 이렇게 다동일하게 잡고 있습니다. 그럼 HBM4가 되면 가격 프리미엄이 왜 30%에서 40%가 생기느냐? 여기 첫 번째 근거로 코어 다이 페널티가 17에서 19% 정도 발생한다라고 되겠습니다. 코어 다이 페널티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페널티라고 하니까 갑자기 축구구도 생각나고 그러는데 그건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HBM의 속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게 전자현미경으로 들여다본 건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DRAM 다이, 그러니까 한 조각입니다. 아래쪽 다이랑 이렇게 연결이 돼 있죠. 이걸 연결하는 매개체는 여기 중간에 있는 수직되어 있는 통로, 이게 TSV라고 하는데 이 TSV를 통해서 아래 위가 마치 엘리베이터처럼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은 HBM 내에서 DRAM과 DRAM을 연결하는 TSV의 개수가 1024개라고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통 I/O라고 하는데 인풋 아웃풋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입출력에 대한 TSV가 1024개 이거는 국제 규격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HBM3E에서 HBM4가 되면 이게 처음으로 곱하기 2가 됩니다. 2048개가 된다는 게 거겠죠. 그러면 그냥 산술적으로 계산해봐도 TSV 개수가 두 배로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까지 전부 다 TSV로 채워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원래 DRAM이라고 하는 놈은 GPU하고 정보를 주고받고 하면서 계속 통신을 해야 되는데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 본연의 역할을 하는 공간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아래 위층에서 주고받는 신호를 연결하는 요거 TSV의 면적이 늘어날수록 DRAM 본연의 면적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아래쪽에 아파트 평면도를 보면 쉬운데 여기 아파트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5가구가 붙어있는 아파트의 평면도입니다. 여기에 지금 엘리베이터가 하나, 둘, 3개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5가구가 엘리베이터 3개를 쓰는 거죠. 이렇게 되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자에 따라서는 엘리베이터가 좀 더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방법은 엘리베이터를 한 2개 좀 더 늘려서 한 가구당 하나씩 쓰면 가장 좋긴 하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 엘리베이터를 2대를 더 놔야 되니까 한 요 정도? 그리고 요 정도 주거 공간이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HBM 같은 경우에도 TSV를 늘리는 건 좋아요. TSV를 늘리면 당연히 아래층과 위층에 더 빠른 속도로 통신을 할 수 있고 HBM의 대역폭이 훨씬 더 높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DRAM의 본연의 역할, 그러니까 정보를 저장하고 빼주고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죠. 나는 TSV를 많이 넣어가지고 대역폭을 늘리는 건 좋은데 DRAM의 용량을 저해하고 싶진 않아. 그러면 어떻게 되죠? DRAM 다이 자체를 크게 만들면 됩니다. 그러니까 TSV를 많이 넣을 거를 고려해서 DRAM 다이 자체를 이만하게 만들 걸 한 이만하게 만들면 여기 TSV를 좀 더 집어넣어도 DRAM의 용량이 줄어들지 않겠죠. 근데 이거는 또 다른 사이드 이펙트가 발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DRAM 다이를 만드는
반도체의 웨이퍼 크기라는 건 300mm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300mm. 이거를 움직일 수는 없어요. 이 300mm를 나 좀 더 크게 해서 450을 하고 싶어.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개별의 D램 다이가 커진다? 그러면 예를 들면 100개 만들 수 있는 거 80개밖에 못 만들고 아니면 뭐 좀 더 커지면 70개, 60개 이렇게 내려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웨이퍼 한 장에서 얻어낼 수 있는 D램의 개수가 줄어드는 겁니다. 이 HBM에서 요 중심을 차지하는 요 실제 역할을 하는 요거를 이제 코어 다이라고 하거든요. 코어 다이가 커지면서 웨이퍼에서 얻어낼 수 있는 D램의 개수가 줄어든다. 이거를 코어 다이 페널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양 때문에 줄어드는 게 17에서 19% 정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좀 이상한 게 있죠. 여기 보시면 TSV의 비하가 급증해서 300% 이상 확대될 거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앞에 말씀드렸지만 HBM3E에서 IO 개수는 1024개였고요. HBM4로 가면 2048개가 됩니다. 그럼 이렇게 가면 100% 이상 확대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왜 여기 300%라고 해놨을까? 이거는 이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테크인사이트에서 지난번에 내놓은 보고서인데 HBM을 뜯어봤을 때 IO 수가 1024개라고 일단 공식적으로 발표는 하지만 실제로 뜯어보면 한 2100 개 정도 되더라. 그러니까 실제 공표한 것보다는 한 곱하기 2 정도가 되더라는 거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IO가 1024개라는 거지. 사실 IO 그러니까 데이터 입출력뿐만이 아니라 파워도 왔다 갔다 해야 되고요. 그리고 리던던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TSV가 1024개를 뚫었는데 그게 다 정상 작동할 거란 보장이 없죠. 그러면 정상 작동되지 않을 것에 대비한 리던던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얘가 페일이야? 그럼 그 옆으로 옮겨 타는 거죠. 옮겨 타서 이제 데이터 입출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할당하는 양이 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TSV 자체를 평가하기 위해서 얘가 양품인지 양품이 아닌지를 평가하기 위한 테스트 목적으로 가짜로 뚫려 있는 TSV도 좀 있다. 이거를 우리가 보통 디자인 포 테스트라고 DFT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반도체 칩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테스트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걸 DFT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다 감안했을 때 IO가 1024개라고 하지만 실제로 뚫리는 건 2100개고 HBM4로 가면 이제 2048개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성능적으로 훨씬 더 올라가기 때문에 예를 들면 파워나 리던던시나 아니면 테스트에 대해서 필요한 TSV 수가 더 늘어날 거다라고 지금 SK증권에서 추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00%가 아니고 300% 이상 확대된다. 사실 이런 논리는 DDR4에서 DDR5로 넘어올 때도 비슷하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DDR4와 DDR5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라고 했을 때 하드웨어 측면에서 보면 ECC를 내장하고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ECC가 이제 오류 정정 회로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전까지는 D램 바깥에 외장하는 방식이었습니다. DDR4까지는 ECC가 칩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근데 DDR5로 넘어가서는 워낙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입출력을 하기 때문에 ECC를 D램 내에 내장해라 이렇게 하나 딱 들어가 있는 거죠. 요 부분 때문에 D램의 크기가 커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용량은 유지해야 되고 ECC는 내장해야 되면 결과적으로 D램의 크기가 커질 수밖에 없던 거죠. 그래서 DDR5가 되면서 그때 당시 이런 추정이 있었습니다. DDR5 비중이 30%로 높아지면 그러니까 이렇게 DDR5가 많이 팔리면 D램의 생산 능력은 2% 정도 축소된다. 그러니까 ECC 때문에 D램의 생산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뭐 D램 시장 전체에는 공급 제한이 걸리기 때문에 수급 측면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왜 HBM4의 가격 프리미엄이 30-40%나 되냐? 로직 다이 적용에 따른 원가 상승이 한 250에서 300% 수준을 예상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로직 다이는 우리 흔히 베이스 다이라고 하는데, 자, HBM이 어떤 거예요? 라고 하면 여기 위에서부터 이 아래쪽까지 이 초록색 부분까지가 HBM입니다. D램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붙어 있고요. 실제로는 8개, 12개 뭐 이렇게 붙어 있죠. 거기 밑에 로직 다이 혹은 베이스 다이라고 하는 게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D램 제조사,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HBM을 만들 때 요 위에 거도 다 자기네들이 만들고 이 로직 다이도 자기네들이 D램 제조 시설 안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붙여가지고 이제 엔비디아나 AMD나 이렇게 공급하는 거거든요. 근데 HBM4가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스스로 만들 수가 있는데 이 로직 다이의 복잡성이 증가하면서 이걸 자기들이 스스로 만들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TSMC에다가 이걸 맡겼고요. 우리 로직 다이 하나 만들어줘. 이렇게 해서 맡겼고 삼성전자는 이거를 삼성 파운드리에다가 맡겼습니다. 이렇게 되면 원가적으로 좀 다른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내 내부에서 만들기 때문에
이 로직 다이의 원가라고 하는 건 나의 제조 원가와 연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싸게 만들면 싸게 만들수록 좋은 거죠. 근데 이걸 외주화 시키게 되면, 로직 다이를 밖에서 만들게 되면 이 조달 비용이 원가가 아니라 각사의 판가에 연동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싸게 하고 싶어도 이쪽에서 싸게 안 팔겠다는데 그렇게 되면 비싸게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삼성 파운드가 삼성전자한테 야 우리 그렇게 싸게는 못 줘라고 하면 우리도 이윤을 남겨야지라고 하면 그 이윤을 인정해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HBM4가 되면 로직 다이도 더 비싸지고, 그리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디램 다이 페널티라는 것도 또 생기고 해서 이런 거 저런 거 더하면 30%에서 40% 비싸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물론 반대 논리도 있습니다. 로직 다이를 지금까지는 자체적으로 만들 때는 어쨌든 간에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 혹은 SK 하이닉스의 자체 생산 라인에서 만들기 때문에 그만큼 생산 능력을 저해하는 거죠. 내가 만들기 때문에. 근데 이걸 외주로 돌리면 물론 조달 비용은 늘어나지만 나의 생산 능력에는 좀 여유가 생기는 거잖아요. 왜냐면 로직 다이 만들던 그거를 이제 HBM 디램 다이를 만들 수 있으니까 이런 거는 또 이제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런 거 저런 거 다 감안했을 때 30-40% 정도 가격이 오를 것 같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자, 그래서 최근에 아마 뉴스 보셨을 텐데 마이크론이 HBM4 샘플을 고객사들에 공급을 했습니다. 앞서서 이제 SK 하이닉스가 5월에 공급을 했는데 마이크론은 한 1-2주 정도 늦게 해서 어쨌든 간에 6월 중순에 이제 샘플 공급을 했고, 삼성도 곧 공급을 한다고 하는데 아직 공식적으로 뉴스가 나온 바는 없습니다. HBM4 시장으로 이제 산업이 전환이 될 텐데 관련해서 이제 관전 포인트들을 제가 몇 개를 꼽아봤어요.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의 HBM4 양산 시기, 지금 삼성이 좀 많이 코너에 몰려 있긴 하죠. 그래서 이번에 많은 좀 승부 포인트들을 걸고 있기는 한데 이게 과연 어떻게 또 될 것이냐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의 D1C 전환은 성공할 것인가, 이건 제가 한 2-3달 전쯤에 한번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SK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은 이번에도 D1B 10나노급 5세대죠. 이 5세대 D램으로 HBM4를 생산을 하거든요. 근데 삼성전자만 혼자서 지금 D1C로 합니다. 왜냐하면 D1B의 설계가 성공적이지는 못한 것 같아서 이 한 세대 더 나가서 이제 선단공조로 가서 생산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좀 약간 리스키하기도 합니다. 이게 혼자 다른 선택을 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게 성공할 것인지 이걸 좀 두고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SK 하이닉스랑 마이크론은 아까 베이스 다이 있잖아요. 제일 밑에 내려오는 외주 준다는 그 베이스 다이를 TSMC에다 맡기는데 삼성전자 메모리는 삼성 파운드리에다가 맡깁니다. 이게 좀 불안하죠. 제가 최근에 뭐 여러 경로 통해서 한번 물어보니까 베이스 다이 생산은 굉장히 좀 성공적으로 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게 뭐 설계나 양산 측면에서 큰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마음을 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베이스 다이 조달 비용을 과연 엔비디아한테 정가하는 게 가능한가, 이것도 조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이 TSMC에서 사오는 것 때문에 로직 다이 조달 비용이 한 250에서 300% 정도 늘어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달 비용이 한 2.5배, 3배 이렇게 늘어난다는 건데, 이거를 엔비디아한테 야, 나 이렇게 비싸게 만들어졌으니까 이거 좀 비싸게 사주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으려면 마이크론이나 삼성전자 대비해서 훨씬 이른 시점에 훨씬 높은 성능으로 어프로치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얼추 비슷한 시기에 마이크론이 비슷하게 가져오거나 또 비슷한 시기에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가지고 온다, 이렇게 되면 나는 비싸게 샀지만 비싸게 팔 수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측면도 한번 두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HBM 가격 관련해서 좀 리포트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것도 제가 텍스트 버전을 링크로 걸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좀 궁금하신 분들은 텍스트 버전 한번 읽어보셔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감기를 한 일주일 동안 지금 앓고 있고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도 목이 좀 정상적이지 않아서 오늘 좀 죄송하고요. 다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